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개인의 권리가 통제되는 북한에서 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제가 북한에 보위부에 있었지만 저도 법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낙서를 소라니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3대에 걸친 세습 독재 아래 개인의 권리가 통제되는 북한에서 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북한의 법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평양에서 오신 남인희 씨, 그리고 북한 보위부 출신의 이철은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통일법제 전문가, 법무법인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형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러스쿨이신 거죠? 네, 법학전. 맞습니다. 우와. 러스쿨 출신. 아주 잘생기셨네요. 근데 통일법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네. 혹시 통일법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통일법은 대한민국 헌법 4조에 근거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이행 완성하는 단계에서 남북한의 법 체계를 통합하는 모든 법률을 이제 총칭하는 말을 통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북한법에 대한 연구, 남북 관계법에 대한 연구, 또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법률과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법 영역입니다. 영역이 무지무지 넓겠네요. 네, 광범위합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통일법은 법률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외교 안보적인 지식까지도 같이 알아야 되는 좀 융합적인 법학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법은 국제법 영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인데 통일법은 헌법과 행정법 그리고 국제법이 교차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일반 우리나라 그 대중들도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법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평양에서 오신 민희 씨가 엘리트여서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 국제법 강의를 듣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법도 통일법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네. 공부를 네.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네. 통일법과 교차 연구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통일됐을 때 국제법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은 이제 국가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북한의 채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4대 강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국가 승계 문제라는 부분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말 미래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흐름까지 정말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 것이 통일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어려운 통일법을 접근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1996년도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대량 아사 사태라고 하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좀 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북중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체감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단으로 또 고통받는 이 남한 국민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또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멋지시네요. 자, 이렇게 변호사님께서는 통일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꾸준한 실제 행동가로서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2022년에는 통일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을 하신 그런 훌륭한 일꾼이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폐쇄된 북한의 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있는 것조차
그렇죠.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나요? 과거에 제가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었지만 저도 법 잘 모릅니다. 안 몰랐어요. 예. 전혀 모른다고 하면 내가 진짜 무식해 보이고 알긴 아는데 그렇게 법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북한의 법은 준수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처벌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정도? 그렇죠. 평상시 일상에서는 법보다는 김정일, 김정은의 방침이 법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이제 국회에서 법이 항상 제정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김정은의 방침이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침을 전달받는 방침 전달 시간도 일주일에 하루씩 있고 대학교 가면은 교양 과목으로 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법개론이라고. 수업 있구나. 네, 근데 이제 첫 장부터 뭐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뭐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은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멀타에 이제 노동자로 일하러 나갔을 때 몰래 제가 밤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게 됐었는데 송강호. 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막 그 주인공이 막 소리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와, 자본주의 그 남조선이 국민한테서 권력이 나온다고 이런 말이 어떻게 한국에 있을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변호사가 개인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개인이 어찌 보면 국가 권력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졌었어요, 그때. 야, 한국은 내가 모르는 한국이 또 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일 수도 있겠다, 북한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하면은 법이 엉망진창인 줄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니 씨 이야기처럼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은 둘째예요. 법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근데 좀 전문적인 시선에서는 대체 북한 법 체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앞서 그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모든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또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은 당국가 체제입니다. 당국가. 예, 그러니까 국가 이전에 조선노동당이고 조선노동당에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이 국가가 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노동당이 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고 이 조선노동당의 당 중앙이라고 해서는 수령의 지시와 방침이 이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시.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이 중요하고 네. 북한은 앞서 철은 씨 말처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중요하다. 접근 자체가 다르네요. 네. 좀 부정적인 접근이네요. 북한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처럼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알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니까 되겠어. 영동. 단순하네요. 네, 북한 법 체계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규범이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시와 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한 당의 유일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가장 큰 규범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선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북한 헌법 등의 위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노동당과 또 그 수령인 또 이제 김정은의 지시와 방침이 가장 큰 규범력이 있는 것이 이제 북한 법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에서는 법을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나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정권의 명령, 그러니까 삼부자의 어떤 교실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존재한다. 도구네요. 무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법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북한 헌법을 1948년 그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이제 채택한 이래로 2024년까지 총 헌법을 17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 시대 때는 1948년부터 1992년까지 44년간 8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요. 김정일 시대 때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3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김정은 시대인데요. 김정은 시대 때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6회의 헌법 개정을 함으로써 가장 단기간 내에 헌법 개정을 많이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좀 빈번하게 고쳤네요. 특히 작년에 이제 김정은의 지시로 이제 적대적 이국가론을 이제 주창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헌법에 반영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이제 북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김일성 시기를 보면 김일성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인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덕 정치.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한은 주석제를 도입하고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유일 체계를 확립했던 거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했던 헌법이 1972년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김일성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인덕 정치라고 했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인덕 정치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버지로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지도자 상을 부각하는 모습이 인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제 인덕 정치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광폭 정치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조금 많이 바뀐 거는 그 광폭 정치라는 것보다도 성군 정치로 바뀌면서 군에 대한 강조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과 일을 군대를 앞장에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군 정치로 바뀌면서 군인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서 잘 설명한 것처럼 이제 김정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또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성군 정치, 성군 사상입니다. 성군 정치가 이제 유래된 것은 1990년대 초에 이제 동북 간의 몰락으로 인해서 북한을 지원해줬던 사회주의 연대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됐고요. 또 북한의 대홍수가 발생해서 식량 배급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국가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당과 정부와 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그 배급 시스템의 이 붕괴로 인해서 이 당과 정부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붕괴했군요. 네,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직이 군 조직이었고 김정일은 이 성군 정치를 앞세서 모든 사업 분야에 있어서 군을 우선시하는 통치 체제를 확립했던 게 바로 이제 성군 정치, 성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현된 헌법이 1998년 개정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뭐 보이부 출신들 계시지만 일반인의 어떤 민간인의 입장에서 성군 정치가 그렇게 반갑진 않았었거든요. 군인들이 막무가내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군이 앞장서고 이러니까 군을 되게 중시해주고 하니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정은은 그걸 좀 바꾸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초기에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인민을 제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지도자로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약간 우상화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가제일주의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 방금 잘 설명한 것처럼 이제 김정은 시대를 가장 특징적인 그 키워드는 바로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모든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인민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그런 대중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요. 김정은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김정일과는 다르게 우상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더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김정일이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면서 3대 세습을 굉장히 그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촉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화 작업을 김정일보다는 적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권위와 카리스마를 인민 대중에 대한 애민 정치를 통해서 대중들의 호감을 하기 위해서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주창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정상 국가화를 표방을 하면서 법을 상당히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을 통해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인치가 있고 하나는 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유교주의 사상에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인치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법이 없어도. 예, 국가가 없고 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민들한테는 태평성대다라는 그런 어떤 동양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현하려고 했던 게 이제
김일성 시대 이제 인덕 정치였던 거고 상대적으로 네, 뭐 선비나 네. 되죠. 선비 정신으로. 네.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선전이죠. 선전은 그렇고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있어야 인덕 정치가 가능한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위와 카리스마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 국가화라는 표방을 하면서 법을 통해서 인민을 통제하겠다라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이제 김정은 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력 강화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북한의 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법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실체를 볼까요?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법이 혁명사적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북한의 독특한 법인데요. 이 법은 2021년도에 이제 제정된 법률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수령의 혁명 역사와 업적을 보존 선전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3대 수령의 우상화를 하고 또 그리고 충성심을 고취함으로써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문화 통제의 핵심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법입니다. 기본이 있을 것 같은 법이네요. 북한에서는. 네. 자,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북한의 혁명사적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위에 왜 낙서를 낙서라니요? 낙산이에요? 아, 낙서라고 하지 마세요. 바위에 뭐 써 있으면 무조건 낙서예요. 아이, 정말 또 북한 잡혀갈 소리 한다. 미국에서 잡혀가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변호사님?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위에 글씨를 쓰면 자연 훼손으로 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만약에 문화재라고 네. 한다면은 왜? 그건 이제 문화재를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 북한의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 등 북한의 명산에 김일성, 김정일 등 수령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그런 글씨를 자연바위 글발로 여기면서 기념비적인 서해 한 구성 분야로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혁명사적지 소홀 관리는 당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것들을 뉴스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관리 최근에 잘 안 하나 보네. 이해하기 힘든 법이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 문화재라고는 하는데 금강산 이런 경우도 문화재로 인정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더 올라가 있는 게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기 때문에 문화재도 저런 뭐 향도 따라 뭐 김정일 새기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냥 내 이름 새기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철은 네. 동지 만세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크리스 만세하면 넌 죽었다. 크리스가 바위에 낙서라고 표현한 것이 북한에는 하나의 예술적 장르가 된 겁니다. 네. 낙서가 아닌 거예요. 희한하네요. 이런 혁명바위들 정말 많아요, 민희 씨? 가는 곳마다 있죠. 예, 그 경치가 정말 볼만하다, 절경이다 하는 곳마다에는 다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뭐 그냥 당연히 전혀 문제 의식을 못 느꼈어요. 아티스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가서 그냥? 아니요, 그게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 다 그 만수대 창작사라는 기본 거기서 조직적으로 당에서 조직에서 내려가서 바위를 새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은 장군 만세 써놨잖아요.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네, 청소 그 끈 매달고 가가지고 닦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다 청소하고 하거든요. 또 하다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 글자가 어떻게 더 빛이 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하다가 뭐 사고 나요? 떨어져?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벼락 밑으로 떨어지면 뭐 그야 100% 죽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죠. 큰 문제인데요. 네. 심지어 북한 전역에는 이제 구호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구호나무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독립군 또 빨치산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이제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글씨를 이제 새겼다는 게 바로 이제 구호나무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를 항일혁명 유산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1986년부터 구호나무를 발굴하기 시작해서 1990년 12월까지 99개 시군에서 12,80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군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발굴 작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구호나무 또한 이제 혁명사적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무까지. 볼까요? 근데 백두산 장수 모시고 외놈치로.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만약에 지리산 곳곳에 저런 구호가 써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인간 떼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백두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적지의 혁명 사적지 전적지에 속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경치를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혁명 사상을 거취하러 가는 거예요. 혁명 투쟁 의식을 더 거취하러 가는 그런 것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북한에서 저걸 보면서 글자도 되게 옛날에 썼던 글자 같기도 하고 목으로 쓰고 막 이랬으니까 아 옛날에 진짜 저렇게 글을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 어떤 구호나무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김일성의 어떤 국내 항일운동이 증명이 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그냥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아도 만약 불이 나면 저 구호나무부터 보호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믿고 있었어요. 살았던 거죠. 효과가 있네요. 네, 나무가 저보다 더 중요한 거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그래요? 사상이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학교 때는 네 그랬었습니다. 미니 씨 잘해야지, 미니 씨. 저는 저 북한에서 있을 때 1998년도에 이제 북한 TV에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 되게 크게 이제 나왔던 게 있어요. 20명의 군인들이 구호나무를 끌어안고 이제 죽은 아, 맞아요. 사례가 있는데 불에 타 죽었죠. 산에 불이 났는데 산에 불이 났는 거예요. 구호나무를 안고 죽은 거예요. 나무. 보호하겠다. 구호나무 글자를 지키겠다고 그 20명의 군인들이 그걸 끌어안은 거예요. 어휴. 그래서 그거를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까지 했어요. 그거 다 죽으라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불에 타서. 그래서 3명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17명은 영웅이에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3명은 영웅증을 안 줬어요. 그 사람들도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여자 군인이 이제 얼굴에 막 저거 됐으니까 중국 가서 성형 수술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TV 나와가지고 장군님의 이 덕에 자기 얼굴보다 뭐 더 이쁜 뭐 얼굴을 찾았다는지 뭐 하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저 함경북도 해령에 답사를 가가지고 실제 봤어요. 구호나무를. 나무를. 네, 근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야,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1930년대 북한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할 때 그렇게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못 했거든요. 저 혁명 역사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런 구호나무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호나무가 일제시대 때 놔뒀을까요? 네, 아니, 예. 가는 곳마다 발견한데 그럼 북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눈만 눈이고 다른 사람들 눈은 눈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네, 그래서 요건 약간 북한 사람들 세뇌시키기 위한 이제 지들의 짜고 치는 뭐 쇼고 따는 생각이 약간 저는 그때 들긴 들었어요. 좀 냄새 나는구나. 뭐 그 법도 황당하고 뭐 또 다른 북한의 황당한 법들이 있어요. 네, 그 또 다른 특이한 법은 이제 북한의 허풍 방지법이 있습니다. 허풍 방지법? 일명 거짓말 금지법인데요. 이제 거짓말 금지한다는 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2022년 이제 허풍 방지법을 제정했는데요. 사회 전반에 만연된 허위 보고와 과장, 거짓말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매년 12월 말에 이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부분별 성과를 이제 총화한 다음에 그 새해 국정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부들이 본인들의 문책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계획 경제를 올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본인의 성과를 부풀려서 허위 과장 보고를 함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계획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바로 허풍 방지법입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단계에 이어가면 다 무너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북한의 허풍 문화는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법으로 제정할 정도예요?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성과 부풀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북한에 살 때 TV 그 보도를 보면 항상 앞부분에 그거 나와요. 제철연합기업소에서 올해 계획을 상반기에 200% 넘겨 완수했다. 맞아. 그거 맞아. 300%, 400% 넘겨 완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저 정도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반기에 200% 넘겨. 매번 목표를 2배 이상 달성해. 너무 높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뭐 철도 많이 생산하는데 뭐 사과도 많이 생산하는데 다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민 생활에 어떤 저희 식탁에 느껴지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저거는 문제 있다라고 이제 애초에 그냥 신뢰를 안 했었어요. TV 자체를 신뢰를 안 했었는데 허풍 방지법 이제 듣다 보니까 김정은도 굉장히 허풍이 많잖아요. 뭔가 무기도 제대로 완성을 안 해놓고 다 한 것처럼 이제 껍데기만 해놓고 뭔가 다 했다고 얘기.
얘기를 하고 그러게. 아파트도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완성해놓고 다 한 것처럼 막 하기도 하고. 그럼 본인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김정은부터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에서도 간부들이 허풍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이제 성과를 또 올려야지 자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실로 저희도 이제 보위부에 있으면서 뭐 성과라는 게 있어야지 뭐 또 출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3년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5년형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범죄로 좀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것보다도 큰 거 잡았어야지 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뭐 8년형을 15년형으로 좀 시킨다든지 업시킨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법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더 말할 거가 없죠. 그 북한의 이제 허풍이 가장 만연된 그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양곡비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곡비리.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양곡의 생산 수매 유통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비리가 이제 적발돼서 이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이 외부와의 그 단절로 인해서 북한에 좀 식량 부족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 국가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조사를 했었는데 이 양정 사업소와 이제 군대 이제 후방 부대가 서로 이제 밀착이 돼서 정부에다가는 당에다가는 허위 보고를 하고 자기들끼리 식량을 좀 빼돌렸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 시장에서의 그 양곡의 시장 가격이 급등함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됐었고 이건 이제 김정은이 알게 돼서 허풍 방지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던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성과 부풀리기와 거짓 보고 때문에 네. 허풍 방지법까지 만들어졌다는 것, 네. 북한의 법제도의 특징으로 네. 봤습니다. 이외에 북한에 또 어떤 법들이 있나요? 네, 그 일명 이제 백수 방지법이라고 했는데요. 백수 방지법. 백수도 안 돼요? 네. 백수 그 근로자죠. 북한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낙원인 나라, 천국인 나라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실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이 노동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정한 그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무직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한은 이를 단순히 경제 문제, 실업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 윤리와 국가 질서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법 14조는 그 노동을 이제 국민 의무로 이제 규정하면서 모든 근로 가능 인구는 이제 국가가 배정한 직종에 반드시 그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이런 법이 있으면 좋아지는 건 간부들 뿐인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배치 나갈 때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잠깐 점심에서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집에서 쉬면서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데 간부들은 딱 그 타임을 놀아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놀고 있잖아. 결격대 보내버릴 거야. 뭐 정말 그 무리 배치 정말 가기 싫어하는 제사공장 뭐 이런 데 보내버릴 거야. 이러면 뇌물을 갖다가 거이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부들 주머니 부풀리기 위한 굉장히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거죠. 안타까운 법인데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인간이 일하다가 번아웃이 오면 뭐 일에 손 안 그쵸.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일하는 게 오히려 성과 내기가 더 좋아요. 그런 시스템 없어서 네. 일 안 하면 그냥 무조건 잡힐까요? 어떻게 돼요? 그 휴가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휴가 있어요? 휴가를 안 줘서 그렇죠. 명색상은 있습니다. 간에도 있을 거는. 근데 제가 북한에서 312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무직자 잡는 것이에요. 네. 무직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직장 배치를 하는 것인데 네. 그 솔직히 법에 따라서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놀 갔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 놀 수도 있지 않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직장 나가면 뭘 줘야지 직장을 나갈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안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아. 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일 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북한에서 일을 안 하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직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무직 건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건달. 동네 건달? 네. 또 무직 건달이 이제 무직을 말하는 거고요. 무단 결근은 이제 출근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두 행위 모두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직 건달을 했거나 이제 무단 결근을 한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 교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놀랍네요, 법들이. 네. 또 놀라운 법이 있나요? 네.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된 법들이 이제 MZ 세대들의 이제 기강을 잡기 위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3대 사회 통제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있습니다. 아, MZ 잡기 위한. 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드라마, 영화 등을 유입, 소지,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에 제3군단에서 있었던 이제 후방 부장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고 이제 보관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요. 아. 그리고 또 그 가족, 그 김모 씨의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나오면서 북한에서 이제 처벌 수위를 좀 더 긴장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긴장을 좀 고조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좀 뿌리 뽑으려는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다음으로 이제 청년교양보장법이 있는데요. MZ세대들 젊은 층들의 사상 이완 체계를 경계를 해서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사상 교양을 보장하겠다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청년들의 사상까지도 통제하겠다라고 만든 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이 사상 통제를 넘어서 언어 사용까지도 통제하겠다는 법으로서 남한식 말투, 보통 괴뢰 말투라고 하는데 괴뢰 말투를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라는 게 평양문화어보호법입니다. 아, 이렇게 북한 법들이 좀 특이한 게 많은데 혹시 두 분 한국에 와서 좀 놀라운 특이한 법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일단 맥주는 청량음료에 들어가요. 아? 네, 청량음료점에서 맥주를 팔아요. 뭐요?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그 청량음료점에서 이게 맥주 팔면은 그거 마시고 운전하고 하거든요. 탄산음료처럼? 그리고 그 음주 단속 자체도 우리는 뭐 경찰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교통보안원들 있잖아요. 간에도 이제 음주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기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안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입적 벌리면서 하. 아, 냄새? 네. 입냄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술 냄새 나면 이 새끼 술 먹었구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처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갈글 들고 다녀야겠네요. 그래서 그 만약 그 음주 측정한다 그러면 담배를 그냥 입초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게 말아 피는 거를 그냥 하나 뜩 펴가지고 니코틴 냄새 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주 처벌 기준 자체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고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음주 운전 단속 자체도 북한하고 너무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저는 처음에 좀 충격 받았어요. 야 맥주를 세상에 이거 음주로 취급을 하나? 하고.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이런 상식을 벗어난 법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법 제정 과정은 법안 제출, 심의, 채택, 공포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당의 방침이 정해지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고인민위원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토의한 다음에 회의 개의 정족수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회의가 성립이 되고 거기에 출석 과반수로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인민위원회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개최되기 때문에 대부분 휴회 중이고요. 근데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 등 주요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합니다. 뭐 형식은 있긴 있겠지만 사실상 반대가 있을 리가 없죠. 그건 뭐 만만한 일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새로운 법을 알리죠? 예.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법을 해설하고 이제 준법 교양하고 감독을 담당하는 법무 해설원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또 인민반 등에서 열리는 강습 강연회에서 법무 해설원의 해설을 통해 법을 알게 됩니다. 이 법무 해설원은 법 해설과 주법 감시,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어서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 해설원. 참 신선한 직업이네요.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그 법 꼭 안 지키는 사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뭐 경고, 벌금, 무보수 노동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요. 중대한 법 위반은 이제 범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벌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 없이 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일꾼 협의회 그리고 인민보안기관 등의 행정기관이 심의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이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최고 사형까지 사형, 노동 교화형, 노동 단련형 등으로 이제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이제 네. 북한은 범죄자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또 사회의 일꾼으로 또 활용하고자 하는 또 의도도 있습니다. 교화제도 아이도 없어요. 네. 개과천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노동력 제공을 통해서 네. 또 사람이 교화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재판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북한 재판의 현실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서로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검사의 권력이 독보적입니다. 북한의 형사재판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예심이란 수사와 기소 사이에서 범죄의 유무를 밝히는 절차로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내용으로 예심에서 피의자를 신문한 후 검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북한 검사는 예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잖아요.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한테 24시간 내에 알려야 됩니다. 검사를 속이고 만약 증거인멸이라든가 용의자 편에서 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의 직에서 제외시킨다, 다른 수사원을 요구한다라는 이제 그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위에서 상급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검사는 예심 결과에 따라 기소의 진행 유무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수고를 했어. 사건을 많이 진척시켰구만. 우리가 사건을 넘겨받아도 결과는 철저히 검찰의 공로로 나올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지만 예심 단계에서 형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국가재산 약취라든가 뭐 이렇게 밀수행위라든지 그다음 부탁죄라든가 살인을 했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강력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심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형량이 계산되는 거예요. 판결 판정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대체로 2년 6개월 가야 되겠다.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에게 뇌물을 주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 사법부에서 근무한 그는 실제로 법조인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풀려 나오는데 못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성과를 올리니까 이게 뭔가 법 집행이 잘 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이게 인권유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처럼 막강한 권력 앞에 판사는 검사의 말을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할 정도인데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찾아가야지 할 때는 검사를 이제 찾게 돼요. 왜냐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와 예심과 마지막에 재판을 하는 심리재판까지 다 참가를 하고 모든 사건을 좌우지할 수 있는 힘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7년 갈 거를 2년 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할 때 검사를 생각한다 그겁니다. 북한에도 항소가 있을까요? 북한은 3급 2심제 구조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을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북한 검사는 민사재판에도 관여하는데요. 담당자로서 참가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도 판정에 대해 검사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검사는 법조계뿐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도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당, 국무위원회, 내각의 지시를 어긴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하는데요. 국가사업 전반에 혁명적 준법 기품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본업이 준법성 감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의 검찰소는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경제 사업을 감시한다. 검찰소 검사의 활동은 곧 검찰 감시로 시작되고 검찰 감시로 이제 끝난다고 보는데 포탄 생산하고 막 철길하고 군복 생산하고 이런 거기서부터 농장 그다음에 이제 사회근로단체 여맹, 직맹위원회, 소년단, 일제보건, 의료, 교육 단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담당 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검사는 독특한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은 노동당원 엘리트를 중앙대학 법률학부로 보내 2년간 공부시킨 후 검사로 양성합니다. 즉, 당성이 강한 사람이 검사로 임명되는 겁니다. 북한 사법부에 몸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북한 이탈 주민. 하지만 머지않아 북한 법조계에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오직 하나의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그 무거운 그 이제 부담을 가지고 살자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도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그 행복과 그 자유를 좀 망치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진실만을 따라야 하는 검사. 그런 검사들을 김 씨 일가는 오직 독재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 주민들은 변호사, 검사, 판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란 직업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잘 안 쓰는 그런 생소한 용어인 것 같고 대신에 검사나 판사는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검찰서에서 일하고 뭐 이러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면 법학부라고 있어요. 그걸 졸업하고 이제 법일꾼이 된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가장 가기 힘들고 굉장히 힘 있는 어떤 학과가 법대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법대에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집안 자체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북한에서 변호사분을 만나봤긴 만나뵀는데 여기 변호사분이 계시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북한에서는 변호사가 거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변호사가 거지라는 기분 안 말씀이죠. 나빠요. 예,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예. 왜냐면 뇌물을 받아야지 북한에서는 그 변호사의 직업도 뭐 빛나던가 뭐 잘 살던가 할 텐데 북한의 형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보다도 말씀이 기본이기 때문에 도둑놈을 잡았다. 뭘 잡았다 하면 원수님의 말씀을 쫙 낭독하고 이렇게 사회주의 뭘 식량을 뭐 좀 먹는 이런 자들을 처벌할 때 대한 말씀을 하고 하는데 변호사가 거기다 대고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 주제됩니다. 저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거지인데 반면에 검사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변호사를 뭐 봐라도 안 봐요, 솔직히. 예, 이렇게 말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검사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변호사들은 걸어 다닙니다. 오토바이랑 보행의 차이. 자, 형식적으로는 재판도 있고 법 절차도 있습니다. 북한에도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조차 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디에서 그걸 보셨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금연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금연. 네, 이게 북한은 2020년도에 이제 금연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금연법은 이제 여관, 호텔, 상점, 식당, 영화관 등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이제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좋네요. 예, 하지만 우리가 조선중앙 TV라든가 이제 북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도 이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네, 이처럼 이제 금연법으로는 모든 인민들이 이제 금연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지만 오히려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 그 지도층한테는 예외가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거 지금 심지어, 사진이 네. 학생들 책상에서 담배 피는 거잖아요. 대놓고 아니 피는. 근데 게다가 이제 자기 딸 앞에서도 김주혜 앞에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요. 김주혜가 이제 성냥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 다 내려놨네요. 자기 딸 앞에서 피면 다 내려놨어요. 네, 제가 그거 보다 야 내가 리설 치면 가만 안 뒀다 김정은. 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북한에서 그런 법들을 무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TV에서 숨길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걸 당당하게 TV로 공개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왕림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거에 대해서 야 법이 나왔는데 김정은이 담배 피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윗사람이니까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내로남불의 맛이 맞아요. 있지 않나 맞아요. 싶네요. 그 김정은 또 이런 행동
설마 있어요? 네, 또 언론에 포착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2024년 평양부터 우주군에 큰 물 피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수재민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김정은과 또 지도층에서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 그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한국식 표현이 다수 사용이 됐는데요. 수해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취하는 연로한 어르신들과 병약자들, 영예 군인들과 어린애 어머니들도 공공장소들의 텔레비전도 놓아주며 북한식 용어인 동지 혹은 이제 인민 대신에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노인이나 늙은이를 이제 한국식으로는 이제 어르신이라고 우와, 얘기하는데 이거 한국 표현인데.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 어르신이라는 또 표현도 우와. 사용했고요. 또 텔레비전도 이제 TV라는 한국식 표현을 썼던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어머. 또 주목을 받은 적이 어머나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김정은이 평화문화보호법 배격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해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니, 아예 어르신은 움직이네요. 진짜 북한에서는 늙은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아, 어르신이라는 어르신, 표현은 늙은이? 저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네. 그냥 늙은이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늙은이? 그냥 이제 늙으신 분 네, 글자 붙이면 돼요. 늙은이 이렇게 예. 그냥 네. 일상 표현이군요. 어르신은 저도 한국에 와서 왜 어르신이라는 거야 도대체 하고선 몰랐어요. 그럼 북한 젊은 늙은이라고 사람들한테는 젊은이. 젊은이 그냥 단순합니다. 아이 나이. 네. 그렇군요. 그 약간 누구보다 김정은이 가장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전에 2018년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이 그랬었어요. 오지랖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주민들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 혼자 다 보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번에 그 TV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북한에는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TV라는 알파벳 자체를 잘 안 쓰거든요. TV 안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TV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신고해라 라는 내용의 어떤 북한 반간첩 포스터가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되게 모순되는 그러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쓰는 걸까요?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네는 안 된다 약간 정말 내려남불의 끝판왕 같아요. 이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이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씨 가문의 초상화를 신이라고 지금 각 뭐 공공기관 및 가정집엔 다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연구실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신발에다가 버선이라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거 커버. 돈 없는 사람들이 옷 찢어가지고 버선을 만들어가지고 다 신고 다녔거든요. 버선. 네, 근데 김정은이는 보니까 뭐 신발 신고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자는 법 위에 왕림하는 애기 때문에 뭐 안 된 자기 한 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그러나 미국식이네요. 북한 주민들은 다 되는, 안 되는 거죠 다. 신고 들어가는 건 미국식이고 또 대한민국식 표현 쓰시고 왔다 갔다 하네요. 북한 주민들은 지역 이동간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그렇죠. 어디든 다닙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이 법 위에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도 북한은 정상국가처럼 법과 제도를 강조합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북한 법과 제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변호사님 네. 어떨까요? 법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입니다. 북한법 이해를 통해서 통일 이후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이제 통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각에서만 북한법을 바라보지 말고 향후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이질적인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북한법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